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어젯밤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북한이 오늘 아침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가져오라는 새로운 셈법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영준 씨의 음주운전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의문점과 지적이 많은데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법무장관으로서 본격 업무를 시작한 조국 장관은 검찰과의 대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시하며 연대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된 어제 사모펀드 운영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오늘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미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달 29일 해외로 출국하려던 조 씨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평안남도 개천에서 동해안으로 사거리 330km의 발사체 2발을 또 쐈습니다. 어젯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미국의 대화 재개를 요청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발을 한 셈인데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압박용으로 풀이됩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입건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영준 씨가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음주 사고 사실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운전자라고 위증했던 남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치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은 장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운반선에 고립됐던 한국인 승선원 4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선체에 구멍을 뚫어 선미 부분에 갇혀있던 이들의 위치를 확인한 뒤 선체를 절단해 구조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고향 가는 도로는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이 가장 밀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중 고속버스 운행을 하루 평균 1,200여 차례 늘리고 추석 전후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야당의 반발이 한층 더 거세지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임명으로 사법개혁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지만 보수 야당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으로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과 법무행정 소임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필요성과 야당의 무리한 의혹 제기는 정쟁이란 점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 진실과 거짓의 충돌에서 다시 진실의 가치가 빛나고 진실이 거짓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 장관에 안쳤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며 반조국 세력으로 결집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당은 이어 서울 신촌에서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며 조국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순회 장외 투쟁을 벌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조국 장관 퇴진을 위해 매주 토요일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청와대 앞을 찾아 임명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이 조국 장관 임명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 자녀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의 자녀들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의혹에 대한 심한 물타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방학 동안 실험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서울대 교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이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한국당 장제원 의원 역시 아들 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국회 상황 먼저 보셨고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동생의 전처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첫 법무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조 장관과 이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투자처 대표의 자택을, 동생 부부의 허위 부동산 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부산에 있는 동생 전처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T의 대표 최모 씨의 자택에서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이 회사에 투자한 뒤 광급 공사를 수주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최 대표와 함께 사모펀드 운영업체 코링크 PE의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코링크 PE의 이모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두 자녀에게서 10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는 74억여 원을 투자받을 것처럼 출자 약정액을 허위로 보고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조 장관 가족의 투자를 받은 뒤 WFM이라는 출판업체를 인수해서 대표직을 맡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는 정 교수를 이 회사 고문으로 역임해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400만 원을 자문료로 줬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회사 운영이나 신사업 투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직접 SNS 게시글에서 자문료를 받은 건 맞지만 어학 사업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 경영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어제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처음 일정을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가장 먼저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제 취임사에서 이어 이틀째 검찰개혁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조 장관은 오후 법무부로 이동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수사나 재판 상황은 따로 보고받지 않겠다면서 검찰총장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또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취임식에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오늘 검찰개혁이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를 위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조국 장관, 또 이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 상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최근에 긴 침묵을 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달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지난 6일에는 인사청문회 당일 배우자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 간부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은 조직의 부흥만 따지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사를 하는 헌법주의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또 자신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검사의 정치 편향은 부패와 같다며 수사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관한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 특검 때보다 규모가 크다.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사례는 없다는 비판적인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동호 기자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 수사고요. 전담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입니다. 여기에 특수 3부와 다른 부까지 추가되면서 최소 15명의 검사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엔 검사 13명,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과 1995년 5.18 사건엔 검사 14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찰 자체 수사론 이번 조국 장관 관련 수사팀이 역대 최대인 셈입니다. 그러나 특검까지 포함하면 파견 검사만 20명이었던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 가장 컸습니다. 위조 의혹을 받는 표창장의 기재 날짜는 2012년 9월 7일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2019년 9월 7일 후엔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창장이 제출된 건 2년 뒤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항상 붙는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의 딸이 아닌 정경심 교수에게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이 그 문서가 위조된 것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위조한 사람 역시 교사 방조 공동전범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같이 공모해서 제출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부분이 필요한 거고 다른 정황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쉽게 입증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 즉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비방한 전두환 씨, 배임 혐의를 받던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왜 매번 불출석하셨나요? 하지만 모두 피의자가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조사받으러 오라는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한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가 무제한 희생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였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한마음으로 기적을 바랐는데 다행입니다. 미국 동부 해상에서 전도된 선박에 갇혀있던 한국인 선원 4명이 4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된 선박에 구립된 선원 4명의 생존 소식은 35시간 만에 확인됐습니다. 구조에 나선 미국 해안경비대가 선체를 두드리면서 진행한 탐색 작업 중 안에서 화답한 겁니다. 먼저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이 마무리된 뒤 구조대는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작업은 배의 선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관실 위치로 추정되는 배의 뒤쪽 바닥을 뚫으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정오를 지나 해가 한창 뜨거운 시점에 3명이 구조됐고 이어 2시간여 뒤에 나머지 1명까지 무사히 생還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내 화재가 발생한 탓에 연기와 불길로 구조 작업이 일시 지연되기도 해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1명은 따로 떨어져 다른 곳에 있었던 만큼 구조 작업 내내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구멍이 뚫리면서 음식과 물 그런 이제 공기를 공급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한 분 계신 분은 별도의 공간에 지금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기본적인 이제 필수품을 지금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담당 영사를 급파한 데 이어 8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선원들 가족 등을 위한 영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선박 골든 레이호는 미국에서 중동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4,000회들을 싣고 가다가 지난 8일 새벽 전도됐습니다. 승선한 24명 가운데 20명이 구조된 데 이어 고립됐던 나머지 4명도 무사히 구조되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화물선 전도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사고 신고부터 미국 구조대의 긴급한 출동, 여기에 고립된 선원들의 침착한 구조 요청까지 잘 연결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해안경비대가 무더위 속에서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구조 작업 당시의 상황을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든 레이호가 전도된 뒤 선박 안쪽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를 통해 생존자가 있음을 확인한 미 해안경비대. 새벽 6시 대책회의를 가진 뒤 해안경비대는 헬기를 투입해 전도된 선박 위에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선체 내부의 선원들이 있는 곳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생존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독가스 등이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어 배에 더 큰 구멍을 뚫어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30시간 이상 고립된 선원들에게 물과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Once we got that first 3-inch hole in today, they were able to be passed water, and we were able to get them food and some fresh air, and that's probably the biggest. And whether they were together. 그 뒤에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선체를 떼어내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불똥이 튀는 용접 대신 드릴을 이용해 분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날에도 선체 내에 화재가 발생한 데다 자칫 불똥이 튀면 또 다른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선원들을 전원 구제해냈습니다. I think they were pretty relieved. I don't have information on what they said. I know they looked super happy to be outside of that space and coming down onto the tugboat. 미 해안경비대 전문가들의 신속하면서도 치밀한 구조 작업 덕분에 고립된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청와대는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 골든 레이호에 고립됐다 구조된 선원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1시간 동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준 선원들에게 가족들 곁으로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에 발빠르게 대응해준 미 해안경비대에도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골든 레이호가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를 떠난 뒤 전도된 이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골든 레이호가 전도될 당시 주변 해역의 날씨가 쾌청한 편이었으며 바람의 세게도 시속 5마일, 8km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골든 레이호가 수로를 빠져나갈 때 들어오던 배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일본 선사인 미쓰이가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전도된 골든 레이호와 관련해 보험 2개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선체보험을, 영국 보험조합의 선주책임 상호보험을 각각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현대해상화재의 1,047억 원, 영국 보험조합의 9조 8천억 원입니다.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사거리 330km로 내륙을 가로질러 표적선 명중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을 향해 대화 제의에 나선 직후에 나온 군사 행동이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아침 6시 53분과 7시 12분, 북한 평안남도 개천에서 발사체 2발이 날아올랐습니다. 비행거리는 330km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 표적섬 명중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군의 이번 공식 발표엔 예전과 달리 비행고도나 속도 등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뒤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미 공조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문자 내용이 굉장히 좀 부실했다. 좀 더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비행 거리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발사체는 북한이 최근 선보인 새로운 무기 4종류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신무기 개발 절차로 볼 때 앞서 동해안에서 2차례 시험 발사로 안정성이 입증된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서쪽 내륙에서 실제 사거리로 발사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쏜 초대형 방사포일 수도 있는데 아직 시험 발사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륙을 가로질러 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나머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사거리가 250km 안팎에 불과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경우 이미 해본 실험을 반복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화 제안 직후에 이뤄진 이번 발사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 내에 북미 간에 뭔가 진전이 없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한 것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그렇다고 되면 미 대선 레이스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 잇따른 군사 행동이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하순쯤 미국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며 미 측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 부상은 담화에서 북한은 이달 하순쯤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자신은 미 측이 북미 양측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며 북한이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발사 직전 북한은 미국을 향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은 항상 좋은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안 멈춰있던 북미 협상 시계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장으로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오랫동안 북한에 핵실험이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북미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달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 만큼 9월 하순 북미 간 실무협상 테이블 개최가 일단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하고 미 국무부도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고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등 실무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밀고 당기는 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 체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말 판문점 회동 합의 사항이었으며 미국은 그간 북한의 협상 복귀를 요청해 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한미 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믿으며 주한미군 규모를 더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명 중 6명은 북한의 남침 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 동원에 찬성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18세 이상 미국인 2,059명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엔 철수를 거부한다라는 큰 제목 아래 미국인들은 미국의 국제문제 개입을 지지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70%는 한미 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이같이 응답한 비율은 공화당 74%, 민주당 70%였고 지지 정당이 없는 경우도 68%에 달해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관련 질문에서는 응답자 12%는 증강해야 한다, 57%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약 70%가 증강 또는 유지를 지지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방안에 찬성한 응답자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내년 미국의 외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미 관계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은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가치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3%포인트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기를 또 발사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도발과 대화 제의를 동시에 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강정규 기자가 아까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네. 비행 거리가 330km 정도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도나 속도 등이 빠져 있다고 공식 발표에는 고도는 나왔습니다. 고도는 50에서 60k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속도는 아직 합참에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대신 이제 그 정도 330km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요. 발사 장소가 또 내륙, 이제 평안남도 내륙의 개천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 평안남도 개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평소에 북한이 자주 비행 타겟 목표물로 사용하는 그 무수단위 앞바다에 있는 알섬 거기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330km입니다. 근데 비행 거리가 330km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알섬을 타격하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종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10번째 지금 이제 미사일 또는 이제 발사체를 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를 쐈습니다. 4가지를 쐈는데 KN-23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네. 그거는 이미 실전 배치와 유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굳이 이제 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실험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로 이제 대구경 방사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구경 방사포라는 것에 비행 거리가 먼저 번에 봤을 때 250km, 최대 250km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330이 나갔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2가지입니다. 그 신형 지대지 전술 유도탄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예. 저 종류. 저 2가지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저 초대형 방사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초대형 방사포를 한 차례 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한 차례 가지고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사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왜냐면 내륙을 가로질러서 쏘기엔 좀 이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네. 먼저 번에는 동해안에서 쐈기 때문에 일단 초보 실험에 성공을 했고 네. 이번에는 내륙에서 서해 쪽. 관통에서 동해 쪽. 횡단해서 관통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안정성, 비행 운전의 안정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동해 쪽으로 쏘는 것과 또 서쪽으로 쏘는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서쪽으로 쏜 적은 없습니다. 서쪽으로 쏜 적은 없고 네. 동해 안에서 동쪽으로 쏘는 방법이 있고 내륙에서 육지를 관통해서 바다로 네. 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동쪽이죠. 근데 문제는 해안에서 바다로 쏘면 실험이 잘못돼도
사고가 안 나죠. 사람이 네. 안 죽죠. 그렇지만은 서쪽 내륙에서 동쪽 바다로 쏘다가 네. 기계가 잘못되면은 중간에 추락하지 않습니까? 추락했을 때 그 도시에 떨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네. 있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평양의 서쪽에서 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양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 미사일이. 예. 네. 굉장히 그 기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한 것이고 예. 오늘 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을 관통한다. 이 부분은 기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네.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의미가 동서의 있고요. 방향이 아니라 내륙을 관통하느냐 그 여부가 네. 실험의 어떤 안전성과 좀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군요. 이 개천에서부터 알섬까지는 330km인데 제가 지도를 이제 봤더니 네. 300km 구간이 육지예요. 나머지 30km만 이제 바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정성. 미사일이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 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초대형 방사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약간 의심스러운 것은 초대형 방사포가 지난 8월 24일 날 쐈는데 그때 거리가 380km 나갔고요. 예. 이게 고도가 98km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오늘은 50에서 60km가 나왔어요. 거리는 비슷한데 고도가 그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궤도가 다르다면 이게 같은 물건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아마 예. 합참에서는 이제 속도라든가 이런 거 추가적인 정보를 지금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올해 10번째 발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형 방사포를 지난달에 쏘고 17일 만에 다시 한번 발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발사하는 북한의 속내, 물론 실험의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과 발사체를 쏘고 네. 있는데 이제 7월 25일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같은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쪽에서 이제 우리 F-35A라든가 이런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걸 계속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반발 그리고 이제 미국과 협상이라는 것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핵무기가 없어진 이후에 북한의 국가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에서 혹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보 불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몇 가지가 앞에 있지만 저는 국내 정치 차원의 의미가 제일 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차원의 좀 의미의 방점을 찍고 계시다. 네. 그런데 또 협상력을 좀 높인다.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젯밤에 최선희 제1부상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면 협상을 하겠다. 9월 하순쯤이라고 또 시점도 얘기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네. 보면 그런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면 회담에 나가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 나갈 텐데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담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계산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네.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돌아갑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그 합의 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거는 별로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네. 이제 1번, 2번, 3번이 중요한데 전문가 1번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양쪽의 이제 새로운 관계를 두 나라의 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북한과 미국은 적대 국가로서 전쟁 중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관계, 즉 우호적이거나 협력적이거나 뭐 최소한 적대적이진 않은 네. 그런 관계로 변경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좀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와라가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선언 중에 1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3번 비핵화 부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협상을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제 남쪽에서도 그렇고 비핵화 협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닙니다, 이게.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 대표들은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비핵화를 빨리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어긋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지난번 말하는, 판문점 회동 합의사항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실무 협상 재개라는 부분은. 그렇죠. 지난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이후에 계속 북한에 협상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협상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단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긍정적인 반응인데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협상이 성사가 되는 절차라고 봐야 되고요. 한 네. 95% 이상 성사가 되는 걸로 봐야 되고요. 네. 이제 날짜라든가 정확한 장소가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협상을 하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양쪽이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때는 대북 제재 해제가 변수였는데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전망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이제 그 시정 연설을 통해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하노이 정상회담을 돌아보았는데 제재, 대북 제재 해제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정당한 제안을 했지만 그렇지만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다음부터는 이 제재 해제 같은 것은 나는 말도 하지 않겠다.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전보장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연설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북한이 이제 정책 재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영변 폐기 같은 거를 요구를 했더니 북한이 제재가 통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제재에 목말하는구나. 제재를 꽉 붙들고 있으면 북한이 더 양보를 하겠구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렬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약점을 잡히는 거니까 앞으로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단지 이제 체제 안전 보장 문제.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이런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뭐 쟁점을 삼고 따져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지금 북한이 목표로 제시한 9월 하순쯤이라는 시점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 미국과 북한이 할 수 있는 실무 라인이 있다면 누가 좀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스티븐 비건 대표가 움직여야 되고요. 북쪽의 실무협상 대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전 베트남 대사를 지냈던 김명길 대사라는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된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보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확정적으로 보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북한의 협상 대표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최소한 새로운 북한의 협상팀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음주 사고에 이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측이 사고 초기에 운전자라고 주장했던 남성은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원실이나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수사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장 씨의 변호인 측이 밝힌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밝혔죠? 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 사고 관련 의혹이 커지자 장 씨 측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장 씨의 변호인이 장 씨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사실상 사고를 두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나 유명인도 아닌 그저 장 씨가 잘 아는 형이라는 겁니다. 앞서 장 의원 역시 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 씨의 모친을 포함해 가족들이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금품으로 합의를 종용한 것,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언급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위임을 받아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사팀을 보강한 경찰은 관련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진 데다 그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상자까지 있는 음주사고의 피의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인물, 제3자를 직접 불러 사고 현장에 가담하게 된 경위, 장 씨와 구체적인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정치권 눈치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오늘 사건의 언론 대응 담당자까지 교체했는데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처리 과정에 대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 과정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와 비교했을 때 너무 달랐다는 지적인데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통화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이제 본인이 음주 사고 사실과 운전자 바꿔치기 이 의혹은 모두 이제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한 상황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들을 한 가지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당사자인 장 씨가 운전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이 별 의심 없이 귀가 조치를 했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경찰의 지침에 따르면 그 음주사고 시 현행범 체포 판단 기준이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가 이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중상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체포를 하지 않고 임의 동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포경찰서에서는 이 경찰청 지침을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민감영청장 같은 경우도 당시에 사고 지점에 장 씨가 없었고 또 피해자를 그러니까 운전자를 못 본 상태, 피해자가 운전자를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장 씨를 귀가 조치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또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택으로 귀가를 시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경상임점, 그다음에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귀가를 시켰다. 일단은 마포서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상식의 기준으로 좀 밀어봤을 때 음주 측정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이라든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2시 40분에 오토바이 추돌을 했고 여기에 운전자가 일일이 신고를 했던 상황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장용준 씨는 내가 운전을 안 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분 뒤에 한 남성이 30대라고 처음에 밝혀졌던 남성이 나타나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이제 거짓 진술을 했고 장용준 씨가 여기서 귀가 조치를 한 이후에 2시간 이후에 다시 찾아와서 이제 자수를 했던 상태에서 시인을 했는데 여기서 경찰이 초동 조치를 잘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가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 상황에서 분명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 운전자가 없던 상황이잖아요. 장용준 씨는 100m 떨어진 쪽에 있었고 운전자는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없다라는 것은 뺑소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장용준 씨가 본인의 차량이다라고 얘기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보이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뺑소니랑 음주운전 사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운전자가 없다. 난 그냥 차주다. 근데 30분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운전했다. 이 현장 상황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의 지침에 의하면 체포는 하지 못하지만 임의동행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장영준 씨와 동승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를 했어야 되고 네. 또 운전자가 또 밝혀지지 않은 상황, 또 음주운전의 의혹이 있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찰의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그 현장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CCTV도 확보했어야 되고 또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어야 되고 특히나 장영준 씨가 만약에 부탁을 했다. 그래서 그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면 장영준 씨의 휴대폰도 바로 현장에서 확보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아,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현장에서? 일단 뭐 요청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네. 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처음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장 씨가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고 자체를 뺑소니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장영준 씨의 변호사가 지금 새로 이제 네. 마포서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자신이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것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즉각 현장에서 벗어나서 뭐 장영준 씨가 약을 사갖고 와서 네. 뭐 합의를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바로 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하면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틀은 결국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그 부분과 또 합의를 종용했다, 회유를 했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이 남성 바꿔치기를 했다는 그 아는 형이라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범죄적인 혐의가 적용이 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당연히, 했다는 지금 드러난 건데요. 예, 당연히 이 부분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는 최초에는 한 언론 보도에서 뭐 30대의 남성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장제원 의원실 사람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새로 이제 밝혀진 부분은 운전자 바꿔치기 한 시도는 인정한다. 네. 장영준 씨 변호사 측에서 27살의 남성이고 그리고 장영준 씨랑 아는 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 그냥 아는 형이다. 근데 장영준 씨가 이 부분은 부탁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그 범죄 혐의가 적용이 돼요.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라고 하면 범인 도피죄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장영준 씨 같은 경우는 범인 도피 교사죄고요. 그다음에 그 부탁을 받은 그 당사자는 범인 도피죄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금품 합의 시도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품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부분과 특정인의 어떤 신분을 거론했다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좀 어떤 점으로 또 확대가 될까요? 이 부분은 지금 최초 보도들과 좀 다른 부분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네. 최초에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서는 경찰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실명 이건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나온 내용이니까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합의금 약 뭐 1,0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합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서 어떤 합의를 시도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장제원 의원 측에서 다시 그 반박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내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졌다. 왜냐하면 지금 그 피해자라고 했던 분이 그 피해자가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의 그 사모에게 그 아내에게 보냈는데 그 문자에 의하면 장영준 씨는 당시 저에게 사과를 하며 예의도 바르셨다. 또 아버지를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 저도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언급했다라고 지금 새로 내용을 장 의원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피해자하고는 합의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지기로는. 네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네. 돈을 주고 합의를 시도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네. 일단 장 의원 측 쪽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그 아들이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 장영주 씨가 얘기해서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처음에 언론에서는 경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겠다라고 했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어떤 협박성으로 들려졌다. 그 사실이 만약 가정이 맞다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이제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협박성 발언이 어떤 들어갔다라고 하면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거짓으로 이제 그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두 가지 혐의는 사실 지금 진실공방에 의해서 좀 적용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적용될 혐의는 음주운전 혐의, 그러니까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0.12%의 지금 수치가 나와서 본인이 운전자라고 얘기를 장영주 씨가 했기 때문에 징역 1,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이 분명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듯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의혹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확인된 것들도 있고 아직은 의혹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처벌 수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그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 1년에서 2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긴 한데 과거에 대구지법에서 교통사고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네. 이때 당시에는 그 바꿔치기 했던 당사자, 그러니까 부탁을 한 당사자가 징역 1년 2월이 나왔고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바꿔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그 옆에 있던 동승자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봤을 때는 이 사안도 결국은 이 두 가지 혐의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해도 네. 징역 또는 이제 집행유예가 또 포함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 네. 아까 말했던 또 그런 또 서로 간에 그 공방이 가는 그런 부분 좀 네. 경찰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또 소환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매뉴얼대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의 어떤 범죄를 다루듯이 좀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좀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 장마가 계속되면서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비 예보가 있지만 추석 당일에는 날씨가 쾌청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가을 장마와 추석 연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장마로 인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고기압과 남쪽의 뜨거운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중부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현재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반일기에 강화 등 경기 서해안과 파주와 고양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다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특히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는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지방에 비가 더 내리다 점차 개겠습니다. 따라서 귀성길에는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쾌청해 한가위 보름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일요일에는 영동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적어 교통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고 해상의 물결도 비교적 잔잔해 섬지역 오가는 길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 가는 길은 추석 전날 오전,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가장 밀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고속버스 운행을 1,200여 차례 늘리고 추석 전후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일요일인 15일까지 예상 이동 인원은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897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512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분석 결과 12일 오전 귀성길에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경 시점으로는 추석 다음 날인 14일 오후를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여행 수요까지 고려하면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귀성 시간은 부산까지 8시간 반, 광주까지 7시간 10분, 대전까지 4시간 40분이고 귀경길은 부산에서 출발하면 8시간 반, 광주에서 출발하면 6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15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여 차례, 열차 29편, 항공기 20편을 추가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67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날인 9월 12일 0시부터 명절 다음 날 9월 14일 24시까지 3일 동안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이와 함께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닥터헬기 7대와 군안 견인 차량 2,200여 대를 배치하고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국가 전략 과제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모두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의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총 32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공기록물 등을 연구관리하는 기관으로 세종시에 있으며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세우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박 의원은 현재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혈세로 자신의 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일이라면서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기록관의 80%가 차 있는 상태라면서 증축보다 신축 비용이 덜 든다는 판단에 기록물법의 근거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물들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어떤 곳인지 뉴스 TMI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네, 일단 언제 세워진 겁니까? 네, 지난 2007년 이 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기록관에 대통령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들을 관리해왔습니다. 이후 2015년 대통령 기록물 보존이란 목적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을 제공하고자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 신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또 재임 시절 남긴 어록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정상들에게 받은 선물들도 전시돼 있죠. 특히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을 담은 각종 문서들이 공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헌법인 제헌헌법 초고부터 역사의 획을 그은 각종 선언문과 정상회의 자료까지 현대사의 모든 순간을 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대통령 기록관은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고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주요 기록물들이 보관된 대통령 기록관은 표적이 됐었죠. 대통령 기록관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기록물은 총 3,132만 507건입니다. 특히 기록물 관리가 체계화되고 전자화되면서 기록물은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기록물이 80만여 건에 기록돼 있는데 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0만여 건, 이명박 전 대통령 1000만여 건, 그리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기록물이 1100만여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대통령 기록관 사용률이 83.7%에 이른다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증축보다는 신축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지만 대통령 개별 기록관을 건립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는데 왜 이러지? 위원장 하기 싫은 거야. 위원장 하기 싫은 끊는데. 아까 끊는데.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에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의사 일정 제3항 2019년도 국제감사수 다른 뭐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 회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이채 간사님. 네. 정말 제1야당의 의원으로서 꼭 한 말씀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해서 지금 온 국민들은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지금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발표를 보더라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미정유의 사태까지 상임이랑 관련이 없는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생한 지경입니다.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의사의 살아있는 권력의 무시하지 않고 철회하는 것이 국민적 패스트트랙을 놓고 국회법을 무시해가면서 의사 일정을 방해하고 법안 제출조차도 물리력으로 막아내고 왜 경찰에 가서 수사받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취해법권에 있습니까? 아니 안 됩니다. 발언만 안 주시면 이러면 오고 싶어하게 되잖아요. 또 하게 됩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상임위와 상관없는 지금 오늘 현황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다른 내용은 바랍니다. 정론관이 얘기하고 국회의원들 얘기할까요 여기서? 나경원들 얘기하고요. 자, 그만합시다 우리.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만정 의원을 좀
상임위 전체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발언할 수 있지? 그게 어디? 아니 추석들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주말 잘 즐기시고. 제1야당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도 봐. 연결 잘.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지하 탱크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 4명이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44살 A씨 2명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53살 B씨가 숨졌습니다. 또 함께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34살 C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생선 가공 처리 후 생긴 폐기물 등으로 하수구가 막혀 정비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그리고 오송역 KTX 단전 사고를 계기로 감사원이 철도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무자격자가 관제 업무를 맡거나 외주 직원에 대한 차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등 38건이나 되는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 안전 관리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관제 업무에서부터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시속 230km를 달리던 고속 열차에 상하 진동이 발생했는데도 도착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감속 지시를 내리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철도공사는 지연 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정시 운행 비율이 높아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차 통행이 많은 역에서 관제 업무를 맡고 있는 로컬 관제원 중에서 무자격자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굴삭기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무자격자의 부실 관제 때문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선로 작업자의 잦은 인명 사고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인된 시간 내에 무단으로 선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철도공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열차 경보 모바일 단말기가 같은 일을 하는 외주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책임을 전가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인수인계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경기도 서남부 지역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전철 신안산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여 년에 걸친 지역 주민들의 수고원이 이뤄진 셈인데 완공까지는 앞으로 5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철 신안산선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 장관과 지자체장, 국회의원, 건설회사 대표 등 축사에 나선 인사만 15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 건설 대표이사는 민자 투자 사업 성실이행 확약서에 서명해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구상된 건 20여 년 전. 그동안 시흥시 구간이 추가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게 정말 기쁘고요. 서울에서 그 복잡한 데서 많이 내려와서 거주하면 안산이 더 발전되겠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3조 3,500억 원이 들어가는 신안산선 전체 구간은 44.7km. 모두 15개의 역사를 갖추고 5년 뒤인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서 최대 시속 110km로 운행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 시간이 4분의 1로 대폭 줄어듭니다. 철도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안산과 시흥, 서울 서남부권 주민들은 빠르고 안전하며 정시성까지 두루 갖춘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신안산선 건설은 공사를 맡은 업체에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어서 업체에 대한 특혜 혹은 세금 낭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금 수납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수납원 745명을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고용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도로공사가 1심과 2심에 계류된 노동자의 경우 대상이 아니라면서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정규직 공무원과 명절 휴가비 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정규직 공무원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정규직 공무원은 추석과 설에 명절 휴가비로 각각 95만 원에서 188만 원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대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학교를 관리하는 당직 기사들은 명절 연휴에 쉬지 못하는 데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가비를 받지 못하거나 노동시간에 비례해 적은 금액만 받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무거운 상자를 나르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마트 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십만 명의 마트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현장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5kg 이상의 물건을 들 경우 보조도구를 쓰게 돼 있다면서 업체 측에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연일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정체전선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는 시간당 25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비구름은 더욱 강하게 발달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 영서 지역에는 200mm 이상, 영동 지역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3도, 광주 23도, 대구 2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광주 30도, 부산 29도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추석 연휴 첫날,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따라서 귀성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쾌청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이 경북 영동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갑자기 쓰러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하에 탱크를 정비하다 그랬다고 하는데 뉴스큐 2부에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